경제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올해도 벌써 3달하고 보름이 지났는데요. 투자자들은 정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연초부터 한 석 달 동안의 단어들을 보면 기대가 실망으로 어렵다, 난이도 높다, 지친다 이런 시각이실 텐데요. 2분기가 진행되고요. 또 5월을 맞이하면서 변화가 좀 있을까? 다시 기대를 가지고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윤지호 센터장님과 오늘 딥사이트에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같은 건물에 계신데 잘 못 뵈서 자꾸 오시라고. 네. 자주 불러주시면 찾아뵙겠습니다. 예. 네. 지금은 주식을 이제 좀 사야 할 시간이다. 네. 이런 최근에 비율을 좀 이제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1월에 우리가 소위 1월만 하더라도 기억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뭐 1월 효과 이런 걸 기대했었는데 어려웠었고요. 센터장님하고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도 마음 상하지 않으실 사이니까 지금은 주식을 사야 할 때다. 또 희망 고문 아닌가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저희가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저희들은 약간 보수적 의견을 유지해 왔었는데 한 달 전서부터 이런 것도 주식이라는 게 이제 보통 모두가 좀 좋게 볼 때 사가지고 좋게 보면서 같이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렇죠. 위험을 안고 사야 될 구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세장 팍 오를 때야 사실은 따라사도 오르잖아요. 되죠. 그렇죠? 지금은 그런 장이 아니에요. 변동성이 큰 어떤 그러한 시장, 경기도 좀 그렇고 유동성도 회수되고 우리가 긴축과 탈세계화라는 두 단어에 딱 집착하면 뇌세포에서 위험을 피해야 돼 이 말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좀 위험을 안고 사는 구간에서 뭘 사야겠죠. 그래야 좀 마진이 나오는데 어제랑 그제를 시장을 보면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 나옵니다. 그저께 미국 증시에서 결국은 물가 지표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나면 주가 좀 반등이 나오다가 금리 좀 내려갔었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올라오면서 피크아웃 아닌 것 같아 하면서 금리 오르고 주가 빠지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심에 대해야 되는 논리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결국은 언제쯤 물가가 좀 꼭 단기적으로 뭐 10년이 아니라 한 1년 정도 단위로 봤을 때 언제쯤이 좀 물가의 단기 정점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 종목들도 연결되고 다 모든 아이디어가 거기서 출발되는 건데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이게 왜 매크로를 좀 봐야 되냐면 지금 원재료비가 막 올라와도 가격 전가가 쉽지 않아요. 조금 삐질삐질 올리잖아요. 음식료 업종이 대표적이겠죠. 네, 대부분의 업종 기업은 그렇죠. 이러다가 이제 만약 이 물가가 좀 꺾여서 원재료가 줄면 판가 올린 걸 안 줄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익을 이익을 많이 낼 수 있겠죠. 사실은 지금 볼 수 있는 타임은 그 시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언제쯤에 꺾일까 중요한데 그럼 물가 지표를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요? 우리가 만약 4월 지표가 꺾인다고 본다면 언제 확인되죠? 5월에 꺾인 게 확인돼야겠죠. 그럼 6월에나 확인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그럼 꺾이고 확인되고 할 거냐 아니면 지금 2분기 중에 꺾일 가능성이 높아지냐 이거를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저는 그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고요. 사실 이거 연동된 게 뭐냐면 이제 뭐 다음 달에 50bp 올릴 거야. 그 다음 달에 50bp 올릴 거야. 막 이제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사실 이게 이제 금지와도 연동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한국은행에서 금통위에서 정말 한은 총재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금리를 올립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재밌는 거 인상하고 나서 실제 채권 시장의 금리는 움직임이 오히려 내려왔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연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얼마나 지금 반영되어 있냐가 매우 중요한데 저는 매우 빠르게 반영되어 있다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림을 띄워주셨는데 이게 말하다 보면 혼자서 얘기하는 것 같이 그런데 제가 이제 요즘 많이 보여드리는 그림이 저희 클라이언트들한테 이제 많은 분들이 장기채, 장단기 금채 역전 저 그림에 보시면 옅은 파란색 선인데 저희 마이너스 갔으니까 경기 침체 아니야 막 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뭐 장단기 금채 역전이 나와서 수학 공식처럼 침체가 올 거야 안 올 거야 그 얘기는 사실 무의미하다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나왔던 배경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단기 금리가 급박하게 올라오면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나왔던 거예요. 이게 왜 빨리 올라왔냐? 저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니어텀 포워드 스프레드라고 연준에서 단기 포워드 스프레드라는 걸 새로운 경기 침체 지표로 제시했었어요. 이게 별거 아닙니다. 이게 18개월 뒤에 3개월짜리 금리와 지금의 3개월짜리 금리의 차이예요, 스프레드.
왜 그걸 볼까요? 이미 18개월 뒤에 금리를 저렇게 올린다는 게 다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시장에는. 그럼 오히려 저게 꺾여 내려오고 있지 네. 않습니까? 붉은 선으로 파란 그렇죠. 표시되어 이렇게 있는. 본다면 저는 뭐 이게 이제 확실하게 문제되기 전까지 최근에 네. 여러 가지 뭐 경기 침체론, 뭐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논리, 뭐 실업률이 이런데 스태그플레이션 말은 넌센스인 것 같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매크로 우려감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우려들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냐 저한테 질문을 한다면 많이 반영되어 있다. 많이 반영돼 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뉴스가 구체화될 때가 우리가 도망가야 될 시기냐? 아니, 저는 오히려 반대의 기회가 있지 않나, 반대 의견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2분기에 주식 비중을 늘리자는 입장에서 최근에 저희 하우스 의견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오프닝하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완전 해제에 관련해서 이제 뺐다 꼼뿔리 얘기를 하면서요. 네. 사실 불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뺐다 꼼뿔리가 맞아요. 근데 발음이 그래서 뺐다 예. 꼼뿔리인지 풀리인지 네이버 사전에 찾으면 윤지호 센터장님 딱 뜨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실 그 최근에 네. 아마 언급하신 예, 것 예. 같습니다. 어디, 그래서 다 끝났다고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은 네. 이제 기정사실화돼서 선반 가격의 반영이 네. 돼 있는 것 같다. 예. 금리 인상이나 긴축의 강도도. 그렇죠. 뭐 예. 이제 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굉장히 편하게 시장이 강시장일 때는 네. 확인하고 해도 돼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뒤에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종이 이렇게 미래 전망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네. 지수는 갇혀 있는 거죠. 근데 다른 것들 쪽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는 거니까 잘 선별하는, 숲보다 네. 나무를 보는 구간이지 지금 뭐 거대 담론에 휩싸여서 숲을 이야기할 때는 아니지 않나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 연준의 통화 정책 속도나 인플레의 네. 또 어쨌든 최근에 이 극한 기세가 좀 꺾일 네. 것 같은 거는 뭐 네. 말씀하신 거 충분히 동의되는데요. 네. 경기 침체기는 물론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뭐 네. 2년물, 10년물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네. 전반적인 상황이 어쨌든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요, 뭐 수요의 위축, 그다음에 사실 미국도 그동안에 뭐 올해가 아니라 작년부터도 사실 기술이 좀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보면 뭐 경기가 좋아질 일보다는 침체 혹은 둔화 쪽으로 적어도 올해 내년 이렇게 갈 가능성도 높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림을 많이는 안 가져왔는데 네.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시장에 대해서 안 좋게 말씀을 드렸던 미리, 거죠. 네. 그냥 선행지수가 내려왔고요. 네. 보통 선행지수의 디퓨전 인덱스라고 해서 OECD 국가들의 한 32개 국가, 6개 국가의 나머지 합쳐가지고 전월차 대비 얼마나 변화 있냐를 보는 거인데 네. 그것도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가 정말 위기 상황으로 가는 어떤 그런 큰 위기 상황으로 가면 아마 채권 시장에서 이런 흐름이 나오겠죠. 소위 스프레드, 장단기 스프레드가 아니라 소위 신용 스프레드가 상당 6% 이상,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것들이 막 6% 넘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뭐 그런 징후는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사이클은 인플레적 요인도 물론 인플레가 너무 급하니까 연준이 나서겠지만 밑에 깔려 있는 건 결국 공급망 이슈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작년에 제가 일시적이라고 말하는 건 너무나 좀 연준에서 좀 안이한 대처였지만 네. 제 생각에는 올해 하여튼 여름 좀 지나고 나면 일단 좀 그런 징후가 나오기 시작해서 중간재 PPI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 관건 유가인데 알다시피 그 중동에서도 하계 기간이 중동은 5월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걔들은 5월부터 에어컨 같은 가동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자기들도 발전을 해야 되니까 한 48% 정도가 거기서 반영을 하는데 결국 그렇게 하면 이제 수출을 좀 줄이니까 유가가 아직은 좀 불안불안하지만 여러 가지 이런 러시아 이슈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미국에서도 쉘 쪽으로 늘릴 수가 있고 소위 걸프 3국도 늘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궁금한 건 이겁니다. 다시 처음에 했던 우리의 의견으로 돌아가서 숫자 그 자체보다 소위 물가의 정점에 대한 공간대 형성이 매우 중요한데 그림을 참 좋게 네. 띄워주셨는데 여기서 의미 있는 게 중간재 PPI가 이미 꺾여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재 PPI가 뭐냐면 자동차를 만들면 예를 들어서 타이어 같은 게 중간재겠죠. 그런 건 네. 내려오고 있고 PPI는 사실 꺾여서 내려오고 있죠. PPI도. 그냥 안 내려오는 거는 코어 CPI와 CPI인데 사실 이번 달에 좀 의미가 있었던 게 코어 CPI가 근원 CPI가 전년 대비해서는 올라왔는데 전월 대비해서는 낮아졌거든요. 드디어
이쪽에도 영향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맨날 미디어나 언론에서는 물가 얘기를 떠들고 있지만 사실 데이터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추적해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 뭔가 좀 약간 저 그림에서 보여다시피 네. 시그널들이 좀 나온다. 나온다기보다 이제 저게 좀 꺾일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저희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네. 그렇게 본다면 이 문제는 다시 들어가서 결국 모든 산업이 다 비용이 올라온 것에 대한 부담인데 이게 사라지진 않겠지만 그 우려폭을 많이 반영해 왔다면 네. 이제는 우려가 좀 완화되는 시기의 가능성?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가능성이 높아지면 구체금리도 진정될 것이고 연준의 정책도 뭐 그냥 마냥 밀어붙일 수는 없는 상황. 그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지금 2분기에 주식을 사야 되는 기본에 깔린 네.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증권사에 계신 분들은 네. 사실 중립적이라고 하면 매도보다는 매수를 하셔야 할 직업상에 그렇죠. 있긴 하지만 우리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지호 센터장님 만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오를 때도 좀 우어 하시는 분이고 네. 과하게 오르면 네. 지금은 이제 조금 선반영된 것 같다라고 네. 얘기하셔서 뷰를 좀 바꾸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느 정도 예측이 좀 가능한 부분들인데요. 네. 물가라든지 경기라든지 금리, 전쟁 리스크, 그다음에 전쟁 리스크가 불러오는 나비 효과인 이 탈세계화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에 따른 이게 시장의 탈세계화 같은 경우는 뭐 부분적으로 기회가 되는 것인지 뭐 세계 경제를 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위축시키는 건지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예 박사님과 이거 식사 자리에서 길게 할 얘기인데 짧은 네. 시간에 해야 되는 아주 핵심인 거는 1980년 이후에 한 30년간 세계화는 종지부가 된 거죠. 네. 2010년 이후에는 탈세계화가 되고 있고 이게 뭐 세계화냐 탈세계화가 정치적 이슈보다 저희 같은 투자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무역 비중이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탈세계화 되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좀 자신 없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하나 경계성 비용이 증가하죠. 경계선에 대한 비용, 그 군수비가 늘어나는 거죠. 군수산업이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동시에 진행되는 게 뭐냐면 이 세계화의 핵심은 결국 중국이 2001년에 WTO에 가입하면서 제품 생산에 투입 가능한 인구가 단숨에 2배로 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디플레이션이 가능했던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중국 같은 경우에도 생산 가능인과 급격히 줄고 있고 동유럽도 그렇고 네. 그러면 사실 이 문제가 결국 생산 향상을 앞으로의 주제가 되겠지만 이 부분은 어차피 좀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장기적인 이슈로서 생산 단가도 또 올라갔고요. 그렇죠. 뭐 그래서 최근에 임금이나. 보시면 뭐 청소 로봇, 서비스 네. 로봇 이런 로봇화가 앞으로 우리의 생산성 향상을 이끄는 주도한 업종이기 때문에 투자의 기회도 그쪽에도 상당히 성장의 기회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딥사이트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얘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굉장히 담론이 돼서 얘기가 되면 얘기할 것도 많고 길어지지만 보시는 입장에서는 제한된 시간에 그래서 뭘 봐야 되죠? 이걸 궁금해하실 거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기업들 보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인플레가 언제 꺾일까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꺾인다는 의미는 지표도 꺾이는 거지만 결국 기업들의 물가를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들은 그 수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2분기 기업 선정의 기준은 역시 그런 가격 전가가 가능한 기업들인가요? 당연히 굉장히 핵심이 되는 건 시차를 두고서라도 가격 전가가 가능한 기업이겠죠. 대립 가게에 있는 게 크게 보면은 소위 IT 반도체 쪽에 있는 것과 아마 음식료 같은 업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이 발표했는데 낮아진 추정치보다 잘 나왔죠. 사람들이 도대체 주가는 왜 이러지? 향후가 중요한데 결국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뭐 스마트폰이 출하량이 과거 같지 않다. 뭐 메모리. 근데 중요한 건 메모리 가격이 지금 하반기에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소위 셋업체의 상황을 보면 가격 인하하거나 사양을 다운시키거나 딱 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수요가 그만큼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외신에서 PC의 어떤 특수는 게임 끝났다 이런 말까지 나왔잖아요. 이제 이건 다른 센터와도 연동되는 건데 결국은 지금은 내구재에 대한 소비보다는 서비스 수요가 늘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겹치고
비용 전가 측면에서도 이쪽은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어떻게 보면 뭐 가격 전가를 가능하거나 가격에서 인플레가 좀 꺾였을 때 판가를 유지할 수 있는 업종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림을 가져온 것 중에 보여드리면 네. 아까 이 최근에 업종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그런 쪽들이 좋아요, 확실하게. 그래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자동차 같은 업종은 상대적으로 견조한데 최근에 이유는 뭐냐면 결국 아직 수요를 많이 못한 곳들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가장 수혜를 받은 곳은 어딜까 보면 너도 나도 노트북을 샀었고 TV를 샀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줌회의하고 이러느라고 그렇죠. 뭐 이제 그런 쪽들이 네. 소위 좋아졌던 것들은 멈추는 거고 우리가 여행이나 뭐 이런 서비스 수요도 늘겠지만 분명한 거는 저기 IT 쪽의 비중을 줄여서 다른 걸 산 사람들은 예. 상당히 수익이 좋았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다음 페이지 그림도 하나 좀 보여드렸으면 네. 좋겠는데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이제 매출 증가율에서 매출 원가율을 빼준 걸로 놓고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업종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조선업종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근에 조선업종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뭔가 그 블록화되고 경기가 멀어지니까 서로 뭔가 운임도 올라가고 이런 구조는 장기 구조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쪽에 관련된 것들이 또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업종 턴어라운드 업종들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하나가 있고 아까 로봇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근데 로봇 같은 것들은 좀 뭐 자동화라든가 이런 쪽은 우리나라에도 뭐 현대차나 이런 데 관련되니까 네. 상대로 견조한 거겠죠. 그러니까 수출주라도 이렇게 나눠지고 있다는 거가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 이제 뭐 당연히 리오프닝 관련된 업종들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리오프닝에 대해서도 이미 다 온 거 아니야 이러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주식은 항상 생각한 것보다 더 오르고 생각한 것보다 더 빠지거든요. 그래서 리오프닝은 앞으로도 상당히 오래 내내 뭐 하반기까지 좀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보고. 잠시만요, 센터장님. 잠깐만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 표 앞에 거표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쨌든 그럴까요? 투자자들은 지금 말씀하신 변화들이 가져올 구조를 보실 이 표 앞에 거를 좀 보여주시면요. 왜냐하면 시총 비중인데. 네, 이게 근데 이제 뭐 색깔이 다 그게 그거고 이제 설명을 안 드리면 저거 할 거예요. 그런가요? 위쪽에 네. 상단에 있는 것들이 보면 이제 자동차, 소프트웨어 이런 쪽인 거죠. 그다음에 IT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좀 시총이 못 오르고 있고 그죠? 시총이 오히려 더 줄었죠. 줄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시총이 오르고 있는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게 철강 이런 게 네네. 해당되고 있고 자동차가 나오고 있고 예. 리오프닝도 단단한데 좀 나눠서 더 상세하게 들어가 보면 네. 사실 여기서 이제 시총이 늘어난다는 거는 줄고는 결국은 전체적으로 어느 쪽에 좀 성장이 나오는가를 우리가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네. 이런 쪽으로 진행된 지가 3월 8일 이후에 제가 한 달 전에 콜을 할 때부터 예. 이쪽이 변화가 시작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게 이어지고 있다 보는 거고 네. 다음 페이지 그러면 이제 좀 더 이거를 수치화시켜서 네, 아까 그 말씀하신 거. 네. 매출 증가율이나 매출 원가를 비교한 네. 건데 그렇게 보더라도 좀 의미 있는 것들이 좀 나오는데 네. 최종적으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좀 더 쉽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시니까 네.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여드리면 결국은 교체 수요라는 걸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우리가 이제 느끼셔야 되는 게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이나 여러 신정부에서도 계속 말하는 게 우리나라가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민간 부채 증가율이 너무 높거든요. 증가율 세계 탑이에요 지금 한 3년 놓고 본다면. 그러면 부동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렇죠. 근데 여하튼 어떻게 간에 가소득 대비 이게 너무 높으면 네. 소비 여력이 이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흥미로운 게 금리가 오르는데 왜 은행주가 안 오르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네. 대출 증가를 해줄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민간 부채 증가율을 따지면 그래서 이런 것도 연동되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뭐 소매 판매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 소비를 안 했던 것들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대표적인 게 결국 뭐 티켓 판매에 관련된 회사들이라던가 여행업이라던가 뭐 이런 뭐 항공주라던가 네. 이런 것들은 뭐 많은 분들이 또 이게 좀 반등 나오면 이게 뭐 얼마나 가겠어 하겠지만 좀 더 숫자로 확인될 때 오히려 그때 좀 줄이시는 게 낫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이런 소위 교체 수요의 회복에 대한 섹터들 뭐 리오프닝으로 너무 단정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네. 그런 쪽들이 아직도 여력이 좀 있지 않나 이것도 좀 팁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 교체 수요 내지는 약간 이제 그거보다 조금 적은 개념은 또 보복 소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그쵸. 거고요. 네, 그렇다 보면 소비하게 되고 뭐
여력이나 혹은 뭐 또 기회가 생기면 자동차 같은 것도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그렇죠? 생산을 못 사고 싶은데 못 사는 것들.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노트북은 사고 싶은 대로 다 샀잖아요. 예. 다음에 뭐에 돈을 쓸까? 뭐 어떤 분들은 화장품이다 뭐 여러 가지를 하지만 저는 하여튼 이런 우리가 이제 소비의 방향이 제한된 소득 내에서 어디다 돈을 쓸까를 집중해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네. 사실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거는 밑에 깔린 가장 중요한 핵심 아이디어는 결국 물가가 픽아웃 될 거냐 올 여름에 이 논쟁이기 때문에 픽아웃 되는 순간 가격 전가가 되는 곳들 쉽게 말해서 네. 올려서라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업종들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음식료 업종에서도 일부 기업들이 나오고 있고 네. 건설이 아닌 건자재에서도 그런 회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건조 구할 네.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조선도 상당히 올려서 팔고 있고. 그렇죠.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는 뭐 지금 자동차 인도 안 하면서도 연식 지났다고 가격 올리는데 부품주 같은 경우는 사실 전가 못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이가 좀. 사실 이게 참 어려운데 네. 이게 이런 거예요. 아까 굉장히 박사님이 역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IT 업체 같은 게 부품주도 좋아지는 게 있고 뭐 애플향 좋아지는 것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기업은 애플에서 어떻게 뭐 여러 가지 뭐 애플 관련 내용이 나오니까 막 급등하고 그러는데 대개는 그 소위 셋 업체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가격 인하를 하거나 사양 다운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고가품 위주로 팔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플랫 믹스를 그렇죠. 갖다가 네. 그거 흐름이 뚜렷합니다. 네. 그러면 부품주들이 과연 마진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까? 뭐 알루미늄 가격도 오르고 구리 가격도 오르는데 그걸 하나하나 따지셔야 되는데 네. 좀 약간 이런 소위 이쪽 업종을 그렇게 찾기에는 어렵다면 좀 예. 더 쉽게 가셔라. 그런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뭐 IT나 이런 쪽보다는 소비재 쪽이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일반 소비자로서 센터장님이나 전화 방송 보시는 분들이나 욕하면서 할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아니 소주값을 올려서 이제 저기 식당 가면 5,000원 받는다고 네. 뭐 자동차는 뭐 주지도 않으면서 왜 올리는 거야? 뭐 욕을 하면서도 할 수 없이 사는 것들을 좀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참 예, 시장이 리오프닝 얘기는 대충 하신 걸로 얘기를 타고요. 사실 리오프닝이란 개념 자체가 이제 뭐 다 리오프닝 관련주죠. 뭐, 그렇죠? 경제 재개되면 다 개선되는 건데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고요. 요건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이제 5월에 새 정부가 출범을 하니까요. 새 정부 대감으로 이제 처음에 원전이라든지요. 뭐 이런 쪽이 뭐 건설 살짝 올랐다가 탄력을 못 받았는데요. 이것도 새 정부 출범하게 되면 좀 새로운 그림이 나오면서 갈 수 있나요? 저희들도 건설 좋게 말해왔는데 실적이 생각에 좀 못 미치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PF나 여러 가지 상황을 짚어보면 건자재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고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새 정부에서 서서히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민간 부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연동되는 게 건설과 은행주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증가율을 용인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네. 이거는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기사 중에서 정부 정책 중에서 막 여러 가지 기대감을 얘기했는데 어제 이제 새로운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오실 분도 LTV 얘기를 꺼내버리거든요. 이런 의견이 좋은데 이 대출 민간 부채 문제가 간단치 않다. 이건 너무나 단명하게 데이터를 보면 최근에 가처분 소득 대비 소위 이 부채는 우리나라가 정말 전 세계 탑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어쩌면 우리가 소위 정책 모멘텀에 대해서 고민이 되고요. 또 하나는 규제 완화인데 규제 완화에 관련된 소위 성장주 팩터들이 있는데 사실 이 문제도 약간 여러 가지 난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새 정부 출범주들을 막 골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다 보니까 정책의 여력도 크지 않은 상황 같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아까 오히려 이럴 때는 좀 긴 시각에서 성장을 좀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중국으로 인해 가지고 스위스팟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공 같은 거 칠 때 가장 잘 날아가게 하는 최적 지점이죠. 그게 결국은 중국이 결국은 인력을 공급하고 뭐 이런 시장이었는데 이 시장이 변했다는 거. 그러니까 소위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자본 비용의 증가가 어떤 식으로 나올까? 최근에 미국 시장 보시면 그런 기업들이 상당한 성장주로 주목받고 있고요. 예. 저희 나라도 아마 그런 시각으로 점점 다가서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카메라에 관련된 것들도 연동되는 거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된 것들은 성장의 기운이 높아지고 있다. 오히려 정부 정책도 그런 쪽으로 갈 징후가 좀 더 강해지고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도 드는 시간이 한 있습니다. 1분 정도 남아서요. 네. 마지막으로 쭉 말씀하신 것 이외에 좀 관심 가질 섹터나 주식 있으면 한 1분 마무리해 주십시오.
뭐 여러 가지 뭐가 좋냐를 떠나서 제가 네. 드리는 말씀은 많은 분들이 쏠려 있는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낫다. 당분간은 이제 많이 쏠려 있다. 나쁘다가 그 기업이 나쁜 기업이 아니라 이게 대표적인 게 뭐 삼성전자 이런 게 해당되겠죠. 언젠간 가겠지만 제게 한 6개월을 놓고 물어본다면 투자의 우선순위에서는 분명히 밀릴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거를 살 돈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반복돼서 말씀드리는 핵심 요인은 결국 지금의 시장이 주춤했던 이유는 결국 인플레에 대한 공포였고 인플레 공포가 완화됐을 때 어디가 좋아지냐 네. 그걸 딱 물어보시면 그게 가장 중요한 어떤 맥점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딥사이트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윤지호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에 계속해서 올리니까요. 참고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센터장님 고맙습니다.